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3편 물권의 제1장의 1절, 2절, 3절입니다. 물권편 총설입니다. 먼저 제1절 물권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선 물권의 개념입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권리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물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맨 앞부분에서 채권과 구별하면서 자세히 공부를 했죠. 이 채권이 권리 주체 대 권리 주체의 관계인 것과 달리 물권은 권리 주체 대 권리 객체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279조가 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27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79조는 권리 주체가 지상권자가 토지, 권리 객체를 지배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인 283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이 규정은 청구권의 형식으로 마치 채권과 같이 권리 주체 대 권리 주체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규정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공부를 했지만 채권 관계인 임대차 계약에 준용되죠.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지상권자의 지위에서 이 토지를 지배하고 B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를 지배하죠. 네, 이와 같이 지상권자의 지상권과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권이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병존하게 됩니다. 283조 1항과 같은 규정은 하나의 권리 객체를 중심으로 두 물권자의 지위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주체 대 권리 객체, 물권의 일반적인 특질로서의 권리 주체 대 권리 객체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것을 물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다음으로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두 개의 하부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확정성의 원칙과 개별성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성의 원칙입니다. 물권은 권리 객체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권리의 객체가 확정되고 현존해야 됩니다. 확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칙입니다. 채권의 유효권에도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채권에서의 확정성은 확정 가능성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물권에서의 확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으로 채권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확정성 여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예컨대 뱀장어를 기르는 양만장, 그 양만장의 뱀장어 집단과 같이 유동 집합물, 즉 일정한 정도의 변동을 수반하는 물건, 이것도 확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성의 원칙입니다. 물권은 독립된 물건에 관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별성의 원칙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물일권주의, 이 일물일권주의와 그 효력 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물일권주의인데요. 이것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은 공시의 원칙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공시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은 대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온전한 물건이 아니라 물건의 구성 부분이나 물건의 집단의 경우에는 공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공시제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 바로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이와 같이 일물일권주의는 물권의 특질과 공시 원칙의 요구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시제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일물일권주의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즉, 공시 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물건의 일부 또는 물건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공장재단 저당의 이 이해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X라는 사람이 말이죠. X라는 사람이 갑을병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세 개의 세 필의 토지를 보유를 하면서 여기에 각각 건물을 2개씩 짓고, 그래서 건물이 6개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속에 100개의 기계 그리고 500점의 기구를 보유하면서 공장을 이 X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X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포함한 공장시설 전체를, 기계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공장재단 저당에 의하게 되면은 일물일권주의를 관철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일물일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일물일권주의를 관철한다고 하면은 각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이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네, 이게 아니라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이게 이제 그 물건의 집합이죠. 이것을 하나의 목적물로 해서 포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이점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장시설은 각각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집합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서 보다 많은 자금을 X가 융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일물일권주의를 고집하게 되면 각 물건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 물건을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담보 물건 취득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X가 채무 불이행을 해서 담보물이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공장 시설 일체를 경락받아서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일물일권주의가 아니라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설정하는 거, 이것이 유익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2절 물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물권 종류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18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종류 강제 그리고 내용,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권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었죠. 그런데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이 규정은. 자, 그렇다면은 물권 법정주의의 인정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존중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물권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라고 하면은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가 곤란하겠죠. 따라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하고 단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자,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설명도 가능합니다. 채권은 상대효에 불과하죠. 이 상대효에 그치는 채권과 달리 대세효를 가지는 물권의 내용을 당사자 의사에 맡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임의로 간섭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A가 갑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양도하는 소유권은 낮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약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가 매우 혼란스럽겠죠. 물권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상의 물권, 그 중에서 민법상의 물권입니다. 민법상의 물권은 이 표와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와 달리 본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입니다. 물권 중에서 점유권이 아닌 것은 모두 본권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A가 갑 물건의 소유자인데 B가 이 갑 물건을 훔쳐 몇 달 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 B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B는 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본권이 없습니다. 도둑에게 점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인데요. 본권은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물건의 가치는 사용, 수익, 교환 가치로 구분할 수 있죠. 소유권은 이들 세 가치를 모두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완전 물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들 가치 중에서 일부만을 지배하는 것이 제한물권입니다. 제한물권 중에서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수익가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입니다. 제한물권은 이 소유권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비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A가 이 비소유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상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지상권자라고 한다면 A는 비소유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B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당하지요. 네.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10억 원 상당의 갑 토지의 소유자 X가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갑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X는 이 갑 토지의 소유자이고, 여전히 갑 토지의 소유자이고 사용 수익권도 계속 유지합니다. X는 또한 갑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때 10억 원, 시가 10억 원짜리 갑 토지를 X가 제3자에게 처분한다고 했을 때 1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갑토지에 대한 교환 가치가 Y은행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담보물권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소유권이 완전성을 회복하게 되죠. 상법, 기타 법률상의 물권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타 특별법 중에서 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제185조는 법률 외에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합니다. 법률상 물권만 인정한다면 거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겠죠. 이 관습상의 물권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과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뒤에 관계되는 곳에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 양도담보권과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상의 물권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의 출발을 본다면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그러나 1983년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를 규율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죠. 네,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게 됐죠. 그렇다면은 이 법률에 따라서 규정되기 때문에 이 양도담보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법률상의 물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뭐냐면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거래계에서 이루어진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 모두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는 법률상의 물권이고,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는 여전히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요컨대 양도담보권과 가등기 담보권 중 어떤 것은 법률상의 물권이고 또 어떤 것은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그러므로 양도담보권과 가등기 담보권을 단순히 관습상의 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3절 물권의 효력입니다.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네, 이 얘기인데요. 동일한 권리객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강의 초반에 이미 공부했죠. 이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을 반영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3자 이의의 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 대상물 중에 제3자 X 소유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X는 A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서 자기 소유물을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치권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파산을 했다면 그의 총 재산으로 파산 재단이 구성되어서 모든 채권자에게 일정한 질서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점유하는 물건 중에 X 소유의 물건이 있다면 그 소유자는 환치권을 행사해서 자기 소유물을
파산 재단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채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파산을 했는데 A 소유의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X가 담보 물권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X는 별채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물권과 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원칙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이 등기, 가등기 또는 특정 요건을 구비하면 물권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서 채권 물권 충돌이 아니라 물권 충돌과 같이 시간적 선후에 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의 물권화를 통해서 물권과 유사한 권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법률상 물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간적 선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공부할 때 이미 공부를 했었죠. 네, 이 다음으로 이 물권과 물권의 충돌을 보겠습니다. 이 물권의 직접 지배성 내지 배타성으로 인해서 하나의 권리 객체 위에 성질, 범위, 순위 등이 동일한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객체 위에 내용이 다른 물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양립할 수 있는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시간에서 빠르면 권리에서 앞선다라는 원칙이 지배합니다.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인데요. 점유권 상호 간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당권과 질권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 질권은 그 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간의 충돌입니다. 이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시간에서 빠르면 권리에서 앞선다. 이 원칙에 따라서 우열을 정합니다. 가령 동일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반대로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했다고 하면은 저당권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 소유의 부동산에 여전히 지상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관계인데요.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관계는 충돌로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제한물권자에게 설정적 승계 방식으로 제한물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자는 제한물권자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리를, 소유권을 제한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실현이 일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방해 사실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환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점유의 침탈 내지 반환 거부인 경우에 물건에 대한 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점유의 침탈 내지 반환 거부 외의 방법으로 방해되는 경우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 청구권은 앞으로 물권의 침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발생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규율 태도는 소유권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 부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 소유 토지가 여기 있고 B 소유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B 소유 토지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 나무가 강풍에 쓰러져서 A 소유 토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A는 B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한편 B는 A에게 나무의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이에 대한 논의는 비용 부담의 문제와도 연관되면서 학설이 다양합니다. 종래 학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1설은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설에 의하게 되면은 A는 B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또 B는 A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먼저 청구하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학설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학설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자가 자기 비용으로 수행하는 회복 행위를 상대방이 인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설은 제1설의 문제점은 비켜갈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청구권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3설은 절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제1설에 의하지만 물권 침해가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때에는 제2설과 같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3설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방해 원인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종래 학설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 부담의 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B에게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B는 A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적법하지 않은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 설정 의사, 이 점유 설정 의사, 즉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A에게 이 점유 설정 의사가 있나요? A에게는 점유 설정 의사가 없습니다. 이 점유 설정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유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A에게는 점유 설정 의사가 없고 따라서 A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B는 A에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이웃과 이야기하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웃에게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물건을 자기 비용으로 회수해 오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상 물권편의 총설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